알트코인 불장은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어떤 상승 요인이 기관 자금 유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와 같은 알트 불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비사 최윤영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5월에 승인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 말씀 나눴던 대로 승인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게 컸는데, 이게 한 2주 전쯤에 SEC가 19B4라는 양식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라 이런 뉴스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날 하루만 이더리움이 거의 한 20%대 정도 올랐었고, 비트코인도 이제 같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B4는 아마 언론 보도에서 이미 많이 언급이 됐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지만, 19B4는 거래소가 SEC한테 내서 승인을 받는 거고, 거래소가 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트레이딩 룰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영향들, 그거에 따른 규칙을 변경하는 거를 19B4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 계속 아무런 소통이 없다가 19B4를 수정해서 재제출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가 커졌고, 결국에는 5월 23일에 현지 시간으로 19B4를 이제 부분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S1, 그러니까 발행사가 내서 승인을 받는 약간 우리나라의 증권신고서 같은 서류가 또 있는데, 그거를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별도의 과정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5월 31일까지 SEC가 모든 발행사들한테 이제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라, S1을요. 그래서 S1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한 상태고, 아마 지금은 계속 뭔가 퍼스트 드래프트를 내라고 했으니까 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경이 가진 의미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19B4를 승인할 때 SEC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리긴 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뭐라고 그러냐면 Commodity Based Trust Share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모디티, 그러니까 ETF의 기반 자산이 되는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증권성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다를 승인해 줬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면에 SEC가 S1 폼을 수정을 할 때 원래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ETF를 만약에 발행을 했을 때는 사실 담보금처럼 이더를 보유하게 되는데, 보유한 이더를 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이 나오니까 그 보상을 ETF 투자자들한테 약간 인컴처럼 주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S1 폼을 수정하면서 SEC가 이 부분 빼라 그러면서 발행사나 자산운용사의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뭐라고 고치냐면 ETF 관련 이더는 스테이킹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이게 스테이킹이 빠진 이더를 기반으로 한 ETF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으로는 조금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거고, 그만큼 조금 수요는 덜할 테지만 어찌됐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아무래도 이더를 상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SEC가 오케이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이게 지금 다른 거래소들이랑 SEC랑 소송을 하는데 그 증권성에 있어서도 이미 지금 이 공적인 문서에 커모디티 베이스드라고 했으니까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 의견은 어떠냐면, 이게 스테이킹이 빠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SEC가 증권성 쪽에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는 스테이킹이거든요. 그런데 증권성 이슈는 빼고 이거는 절대 안 돼. 근데 나머지 이더에 대해서는 상품이라고 한 부분 오케이 해줄게 라고 한 부분이니까, 사실 증권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더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할권, SEC나 CFTC가 지금 뭔가 관할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은 사실 지금 신탁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ETF로 전환은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9B4의 수정에 대한 뉴스가 들리면서 이 디스카운트 폭이,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디스카운트 폭이 확 축소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현물 이더로 전환이 될 텐데 현물 ETF로 전환되기 전에 조금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이 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승인된 다음엔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때 봤었던 거랑 비슷해요. 저희 실제로 1월 초를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다음에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상품에서 자금이 무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수료예요. 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피가 2.5, 그러니까 수수료가 2.5%예요. 그러면 다른 현물 기반 ETF보다 조금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자금이 몰려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자금이 유출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더리움 적정 가치에 대해서 얼마라고 매겼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물론 가격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 저희는 한 9,421 정도로 에스티메이트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간단히 어떤 방법을 썼냐면 현금 할인 흐름법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성장률 매겨서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떨지를 평가해서 그걸 다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현금 흐름이라는 건 결국에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랑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테이킹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에스티메이트를 했을 때는 9,421이고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 다음에 장기적인 가격에 있어서 뭐 8,000이다, 9,000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알트코인 불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보통 과거를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주춤했을 때 뭔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연초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고 지금 현재 장 흐름, 지금까지의 장 흐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면 이더리움 가격도 좀 주춤하고 이더리움 가격을 좀 추종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을 왜 올렸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 때문에 많이 오른 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격 상승 요인이 기관 자금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기관의 어떤 수요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지금 현물 ETF 승인 기대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말고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을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 추종하는 흐름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은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어떤 상승 요인이 기관 자금 유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와 같은 알트 불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으로 2배 수입을 거두려면 기간이 어느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려면 이게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예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경험하고 있는 정도에서 한 15에서 25% 정도를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에릭 발투나스 같은 경우는 내가 15에서 20%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현물 ETF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테이킹이라는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라던가 어떤 수요 측면에서 조금 자금 유입 정도가 좀 적다고 이제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그러면 15에서 25%가 과연 이더리움 가격이라던가 뭐 앞으로 네트워크의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5에서 25%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관 자금이 앞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기관도 어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이더리움을 인정을 한 거고 또 SEC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ETF 기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용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자금 규모라던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TF 승인을 계기로 이더리움을 구매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사셔도 된다. 다만 이제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장기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더리움 적정 가치를 매길 때 사실 이 수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생태계가 다른 L2에 비해서 조금 성숙했다. 그러다 보니 좀 뭔가 독보적인 L2 생태계를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댕쿤 업그레이드 때문에 약간 블록이라는 데이터 저장 수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실제로 L2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어요. 뭐 베이스라던가 이런 블록을 이제 도입한 L2의 수수료를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또 저희가 그거 말고 다른 번역 보고서에서 실제로 그래프라던가 수치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자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께는 저는 언제든 진입하셔도 되는데 다만 어떤 이런 네트워크의 가치라거나 아니면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정도 그 기간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외에는 의미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승인을 계기로 이더리움도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관처럼 좀 어떤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해서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 입장에서 어떤 ETF가 투자 수단이 확보된 거고 그 투자 수단의 어떤 기반 자산으로서 이더리움을 인정을 한 거고 그거를 또 미국의 금융당국이 승인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봐요.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러면은 사실 저희 생각해보면 이더리움 승인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사실은 다른 알트코인, ETF 기반 자산들에 대한 그러면 다음 기반 자산은 뭘까?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다른 자산들도 좀 올랐었거든요. 예컨대 솔라나라거나 뭐 리플이라거나 이런 자산들, 넥스트 타자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이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일단은 올해 안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이더 기반 뭐 ETF처럼 어떤 뭐 솔라나라거나 뭐 리플이라거나 아니면 넥스트 타겟,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ETF를 신청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다. 왜냐면은 사실 저희 이더만 생각해봐도 이미 미국 시장에 이더 선물이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다 승인돼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알트코인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미국 시장 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선물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킹을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없이 승인이 되면 다른 알트코인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수익성이라거나 아니면은 선물 기반 ETF가 없는 점을 봤을 때는 올해 안에 그리고 증권성 이슈도 있어요. 이게 소송적으로 좀 뭔가 어떤 판결이 나는지에 따라서 왜냐면 이 기반 자산이 증권이다 했을 때는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다음 알트코인이 뭔가 ETF로 논의가 시작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라거나 비트코인처럼 현물 기반 ETF로 뭔가 승인이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는 좀 자산으로서의 위치, 어떤 전통 금융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반감기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가 커지면서 좀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후에는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 때문에 조금 셀업 우려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조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자금 유출입도 사실 꾸준히 지금 3주째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이랑 금리 인하 기대 요거 2개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1억과 전고점은 다시 돌파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참고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예측하고 있는 시총 기반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예측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게 시점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시황을 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상환 이슈라던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바뀐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 1억을 돌파할 것이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뭐 1억은 확실히 이제 연말까지는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향하는 게 완전히 다른 자산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사실 이더 승인 이후에도 비트코인 자금 유출입이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꾸준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더 현물 ETF, 그러니까 ETF 측면에서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더의 사실 가장 큰 메리트는 아까 S1에서 오리지널 폼에서 썼던 대로 사실 이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ETF 투자자들한테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ETF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비트코인의 자금이 뭐 이더리움으로 간다거나 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가 5.5%로 높은데 과거와 같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6월 13일에 이제 FOMC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가상자산 관계자들이랑 뭐 접촉을 했대더라. 뭐 나는 크립토 알미를 만들 거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대선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또 의회에서 지금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FIT 21이라는 법안도 있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거 그리고 FOMC 매크로 이슈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뭐 ETF 자금 유출입 현황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증권성 이슈 가지고 SEC랑 거래소랑 지금 다투는 부분들 그런 어떤 법적인 이슈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법안 이슈는 뭔가요? 이 법안은 FIT 21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물론 이제 상원 통과를 하면서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상원 통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서의 내용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SEC와 CFTC의 관할권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걸 해서 SEC한테 증권으로 판별된 거는 관할권 주고 CFTC한테는 상품, 그러니까 비증권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자.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투자계약 형태, 그러니까 증권처럼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상품으로 이제 계속 2차 시장 거래도 이제 원래는 2차 시장 거래가 안 되잖아요. 증권으로 판별이 되면. 근데 2차 시장 거래도 조금 용인하는 절차를 이제 마련한 게 FIT 21 법안이라 이게 가상자산에 굉장히 좀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에서 바뀔 수 있어요. 상원에서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어떤 파트너 변호사 같은 분은 이게 FIT 21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적다. 왜냐면은 대선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일정상에 뭔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FIT 21에 대해서 하원에서 찬성한 표가 생각보다 많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요새 계속 이제 후보 진영에서 가상자산 업계 원래는 되게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랑 좀 만나기 시작한다 이런 뉴스는 나오는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SAB 121이라는 법안을 무료화하는 거를 상원 통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근데 SAB 121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SAB 121은 뭐냐면 이게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수탁하잖아요. 근데 수탁할 때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인식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걸 무력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게 실제로 상원까지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바이든이 진짜 정말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걸까?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연유 때문에 제가 투자자분들께서 뭐 정치적이라던가 뭐 아니면 제도적인 트렌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책들과 작가님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IT 21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탈중앙화 테스트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중앙화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의 20% 이상 갖고 있지 말 것, 어떤 발행자라거나 특수관계인이. 그다음 의결권을 컨트롤하지 않는 경우에 증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탈중앙화 같은 경우는 어떤 발행사가 주식처럼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그 참여도도 탈중앙화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유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유뿐만 아니라 사실 개발자들이 얼마나 커밋을 하고, 이 개발자들의 커밋이 얼마나 탈중앙화돼 있고, 그다음 노드는 얼마나 분산돼 있고,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빠져 있다 보니 이런 탈중앙화 쪽에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법안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기에는 증권처럼, 투자계약 증권처럼 거래가 되는, 아니면 발행이 된 가상자산도 2차 시장 거래에서는 뭔가 허용을 해주는 절차라거나 요건을 이제 다루신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가상자산 시장에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투자 시 등락 과정을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노하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거치식보다는 아무래도 적립식, 그러니까 소액 투자, 그러니까 약간 분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어떤 갑작스러운 등락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등락 과정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뭐 매수 단가보다 낮아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적립식 투자랑 좀 매수 단가가 낮아졌다 그러면 그때 뭔가 추가 매입을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있고, 사실 또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SAB 121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전 대비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던가 이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은 무조건 뭔가 규제해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트럼프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아예 내가 그 후원금 가상자산으로 받겠다, 그리고 크립토 아미를 만들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물론 가상자산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지만, 이런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지다 보니 최근에는 뭐 후보 진영 쪽에서 가상자산 업자들이랑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논의도 있고, 그리고 19B4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약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무엇보다 FIT 21에서 어떤 파트너 변호사가 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결국에는 어떤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메사리 리포트, 그러니까 연말 굉장히 긴 보고서를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메사리의 대표, 그러니까 메사리의 설립자죠. 라이언 셀키스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대놓고 트럼프가 이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가상자산에 굉장히 불리한 규제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는 게 가상자산 업계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많다 보니 이 각각의 후보들이 뭐 지난번 대선 생각해 보시면 그때 대비해서 사실 어떤 후보가 뭐 친가상자산 정책을 핀대더라, 가상자산을 받겠다더라 뭐 이러니까,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어떤 후보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의 결과도 가상자산 시장에, 물론 이제 가격이 누가 됐다 해서 막 확
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상자산에 어느 정도 호재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각각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부통령 후보로 멘션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비백 라마스와미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대선 후보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철회하고 그냥 대선 경선 후보에서 그냥 철회하고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백이라던가 아니면은 트럼프 진영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실제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이런 어떤 친화적인 입장을 내는데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당선되었을 때 현실성이 있을까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라이언 셀키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떤 규제가 나오냐 했을 때 셀키스는 뭐라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발행사 관련해서 어떤 은행 라이선스 원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요구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은행 라이선스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모든 토큰을 그러니까 증권성 가지고 SEC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뭐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바이든이 되면 모든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무래도 증권성 이슈가 조금 더 SEC 쪽에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봤을 때 바이든이 됐을 때 조금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가 나올 거다. 이런 게 좀 많이 멘션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업계를 내가 정말 발전시키겠다, 크립토 아미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사실은 업계에 계신, 특히 미국에 계신 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실제로 트럼프가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든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제도가 들어올 것이다. 어찌됐건 이런 제도는 진행이 안 된다 보다는 이렇게 좀 진행이 어렵게 되는 거고 그리고 FIT 21 같은 경우도 뭐 상원 통과가 올해 안엔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상원 통과가 올해 안에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FIT 21 법안 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의회에 지금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통과 여부에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의회에서 계류 중인 뭐 친가상자산 법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가상자산 업계에 필요한 법안들 통과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 후보의 비백이라는 분은 진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책만 내놓고 물론 모든 공약이 시행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 쪽에서 좀 지식도 많으시고 되게 젊으신 분인데 지식도 많고 조금 업계 경력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최근에 월가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내에 인하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유지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2.0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4월 CPI 생각해보면 2.7%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2%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이 이제 물가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가 달성이 안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1월 FOMC가 대선 직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다음 날이다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과연 하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인하가 무조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보다는 실제로 뭐 다른 쪽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고용 지표가 어제만 해도 고용 지표가 둔화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자산 시장이 조금 랠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고용 지표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결국에 경제 지표에 달라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또 현재 시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고용 지표가 둔화로 저희 바램대로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그래도 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그 입장은
아무래도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취득 과정이 조금 어렵대요. 비용도 좀 비싸고. 그런데 또 최근에 홍콩의 SFC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인데 홍콩의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 취득할 때 중국 본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 같이 어떤 주요 거래소는 라이센스 신청을 철회했대요. 이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뭔가 중국 본토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풀리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반면에 USDT 설립자죠. 브룩 피어스라고 USDT 공동 설립자, 창업자 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에 이게 홍콩 같은 경우 어떤 금융 허브, 그러니까 크립토 거래가 가능한 어떤 금융 허브로 만들자는 일환 하에 샌드박스 만들고 비트코인이랑 이더 현물을 동시에 승인하고, 또 지금은 홍콩에서는 원래는 스테이킹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 현물 ETF도 스테이킹 허용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이게 많이 좋아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가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의견은 같아요. 이게 이전 대비해서 많이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 동시에 승인한 점, 그리고 홍콩은 적어도 증권성에 대한 게 굉장히 딱 분리가 잘 돼 있고, 물론 홍콩 SFC에서 라이센스 관련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책정을 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중국 본토 투자가 좀 풀리지 않을까. 왜냐면 알 거거든요. 이런 미국이랑 홍콩 대비해서 이런 자금 유입 트렌드라거나 이런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본토 투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막고 있지만 정말 저도 아까 그 USDT 공동 창업자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게 풀릴 것이다의 문제인데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반감기 이후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일단은 과거 중에서 딱 기억나는 게 2016년 반감기만 해도 비트바이넥스라는 거래소인데 거래소 해킹 사례도 있었고, 금리 인상 이슈, 이때는 금리 인상 이슈였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하드포크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과거 반감기가 뭐 그냥 반감기만 있었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이랑 다른 거는 이런 이슈들이 다른 이슈가 또 일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제 기관 자금이 무엇보다 들어왔다는 게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가 좀 상승장의 어떤 호재는 맞는데 기관 자금 유입이랑 같이 이제 약간 혼합돼서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3차 반감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인데요. 현재 금리 환경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제약을 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금리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던 어떤 뭐 5.25, 5.5 뭐 이 정도의 금리가 유지될 거냐를 물어보셨는데, 결국에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 오른 것처럼 추후에 뭐 지금 현재 레벨에서 뭐 0.25 하나라도 이제 내려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충분히 가상자산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주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 수치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할 구간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환 이슈? 최근에 뭐 마운트곡스 상환 이슈도 사실은 걔네가 입장문을 낸 게 이게 지갑에서 이체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받은 건데, 사실은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상환을 준비하는 거지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뭐 몇 년 전에 진짜 챕터 11 해놓고서 이제 구조조정 들어간 아니면 뭐 정리 절차 들어간 이런 기업들이 뭔가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슈가 나온다거나 뉴스가 나온다거나 뭐 이체가 됐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것 중에는 이제 FOMC 그리고 대선 요 정도 변동성이 추가될 수 있는 이슈들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떤가요?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는 뭔가 미국 대비해서 이렇다 할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스탁커넥트라는 뭐 플랫폼에 현물 ETF를 올리겠다 이런 뉴스는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뭔가 승인됐다 이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본토 투자라거나 이런 게 좀 아니면 본토 투자 또는 조금 더 큰 참여자들, 블랙록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어떤 큰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뭔가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국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걸 보려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13F라는 분기마다 SEC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공시 자료 같은 건데 그거 보면은 진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11개잖아요. 11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를 갖고 있는 기관도 있고 한 기관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13F를 이제 열어봤더니 실제로 한 1000개 기관이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000개라고 해서 진짜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 보유 규모는 시총 기준으로 달러 금액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보유 현황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주랑 태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뭔가 기관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ETF가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앞으로 기관 보유 현황은 저도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미국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보유를 하는 걸로 1분기 만에 그런 어떤 성과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ETF에 대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2, 3주 전쯤에 구체적인 자산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추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다음 넥스트 타자다 해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가 높아졌을 때 실제로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넥스트 타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멘션이 되는 것 같아요. 리플도 멘션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심지어 이런 자산으로 만든 바스켓으로 만든 ETF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케이스만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진짜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이런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더 빼고는 사실 선물 ETF가 SEC에서 승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미루어 본다면 사실은 앞으로 SEC의 선물 ETF가 뭐가 거래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되느냐 이러면은 사실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비슷한 논리로 비슷한 상품인 현물 ETF를 저희가 제출합니다. 약간 이런 논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물 ETF로 후보가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출연하는 날 기준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가상자산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